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전격적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내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번 확진자의 직장인 GS 홈쇼핑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직장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 인터넷망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국내 제조 공장 서버가 잠시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탄핵 열차가 지난해 9월 하원의 탄핵 조사 선언으로 출발한 지 135일 만에 멈춰섰습니다. 지난해 소비 양극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이마트를 이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신세계를 이끄는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2월 7일 금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중요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정천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문에서 좀 눈에 띄는 기사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은 리스크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전격적으로 인하,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또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GS샵 생방송을 중단하고 이틀간 직장 폐쇄를 했다는 소식인데 그 외에 또 다른 산업 분야의 여파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동유럽 지사를 뚫었다는 해크의 이야기, 바로 보안 리스크 문제인데요. 이 본사망을 타고 국내로 침투해서 서버 PC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리스크가 좀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135일 만에 멈춘 미국의 탄핵 열차, 네, 트럼프의 재선 레이스가 맑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소비 양극화에 울고 웃은 신세계 남매, 이마트는 힘들어졌고 신세계 백화점은 실적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사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글로벌 마켓 브리핑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관세 인하와 관련된 부양 카드를 내놓게 됐습니다. 중국의 긴급 처방이 전일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14일부터죠. 미국산 제품 관세에 대해서 50% 전격 인하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전격적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전일 내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움츠러들 수 있는 내수와 소비를 관세 인하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조치로 인해서 전일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까지 글로벌 시장에는 일단 훈풍이 불게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이 관세 인하 조치를 내놨는데 구체적인 배경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무역 리스크가 상당히 좀 그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계획에도 없던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 거죠. 중국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 1단계 무역 합의 이런데 이때는 이렇게 관세를 전격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이제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0조 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세를 특단의 이 비율로 낮추겠다, 이런 발표를 내놓았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 경제가 큰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또 미국으로부터 이제 합의는 되어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관세를 더 이렇게 인하를 한다. 최대 2.5%까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내렸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국 내의 이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면 관세를 좀 낮춰줘야 미국이 또 이 미중 합의에 이르렀던 내용에 대해서 또 이행에 또 동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때 이제 외교적인 요소도 들어가는 겁니다. 또 미국이 또 전폭적으로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죠. 이 백신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이 중국의 어려움을 돕겠다,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또 외교적인 이 노력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우리 좀 관세를 더 인하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뭐 미국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와 소비를 끌어올려야 하는 단계인가요? 그렇죠. 이제 중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가장 크다고 봐야 네. 되겠죠. 왜냐하면 양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값싼 미국 제품이 이제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희소식이 들리자 아시아 증시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아시아 경기 전체를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중국 경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오는 진단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렇게 전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이유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이 중국의 관세 인하 카드 내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사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GS 홈쇼핑에서 20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일 GS 홈쇼핑은 생방송 중단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틀간 직장도 폐쇄한다라는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신종 코로나 우려로 유통업계에도 피해가 번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퇴근을 하는 GS 홈쇼핑의 직원들입니다. 이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이나 음식점 그리고 면세점 등 영업장이 폐쇄가 된 사례는 있었지만 기업이 문을 닫고 이렇게 임시 폐쇄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S 홈쇼핑의 한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GS 홈쇼핑이 사업 폐쇄에 들어간 거죠, 소장님. 감염 리스크죠. 이창진이가 네. 아주 잘 지적을 해줬고 또 우리가 간판 경제신문답게 매일경제신문이 다뤄졌는데 이제는 이 감염 리스크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면 뭐 학교 또 영화관 그다음에 병원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폐쇄를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건물이 통째로 이제 폐쇄가 되는 조치가 생겼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뭐 늘어날 것을 우리가 절대 예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기업의 또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GS 홈쇼핑입니다. 20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진자가 바로 GS 홈쇼핑의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폐쇄에 들어갔는데 정확한 내용을 보면은 직원이 이 감염증 또 확진이 되면서 직장 폐쇄를 했는데 GS TV 홈쇼핑 측에서는 GS 홈쇼핑은 직원들의 안전을 기하고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본사 사옥에 대한 직장 폐쇄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일이죠. 오후 1시부터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오전 6시까지 3일간 폐쇄를 한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 재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몇몇 소수의 직원들만 나와서 대체 방송 편성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이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들은 이제 자가 격리가 되고 또 증상을 진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좀 빨리 결정이 됐었어야 된다. 이 확진자의 내용을 보면은 이 41살 또 이제 여성인데 이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충분히 더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뒷북 대응 아니냐. 그동안에 이 확진자가 직원이죠. 접촉을 했었던 다른 직원에게서 또 감염 증상이 잠복 기후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영업 때문에 고려가 된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1일부터 이 확진자가 격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차원에서는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기업이 이제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이 좀 밀집된 지역은 피하고 있잖아요. 뭐 워터파크는 물론 유통업계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이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감염 리스크인데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가지 않습니다. 공연장도 안 가죠. 뭐 영화관도 안 가죠. 또 백화점도 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의 매출만 조금 더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물놀이 실내 물놀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인데
아이들 뭐 방학도 있었고 봄방학도 있고 그런데 말 그대로 이렇게 타액이 섞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비말, 침으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면 아무래도 물을 들이켰다가 또 내뱉는 바로 수인성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이 우려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대형 워터파크가 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상당히 또 이게 타격이 관련 업계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곳이 이 아산 스파비스 이쪽도 이제 휴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 내에 아쿠아필드도 휴장을 서는 그 외에 지금 대형 실내 물놀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시설들이 이제 휴장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관련 업종은 여행, 관광 다 관련돼 있겠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유통도 문제입니다. 이 코리아 세븐은 3월 중순 아직 2월인데 3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던 상품 전시회를 미리 취소한다고도 밝혔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불가항력적이거든요. 근데 중국 공장은 지금 산동성도 그렇고 10일까지 춘제 휴가를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중국 공장의 핵심인 곳, 대표적인 곳이 오리온도 있죠. 여기가 안 돌아가면 기업 실적,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과연 1분기 실적에서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 양상이 나타나느냐 이 점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업이 임시 폐사가 되고 여기에 기업들의 채용은 물론 각종 행사들까지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랜선웨어 피해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동유럽 지사를 뚫은 해커가 본사망을 타고 국내에 침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서버와 PC가 먹통이 되는 이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기사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요. 지난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 인터넷망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 국내 제조 공장 서버가 잠시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뭐 대표적인 악성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랜섬웨어 해커 그룹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보안 리스크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수선할 때 보안의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안에 좀 더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 이 시기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수많은 해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지금 겐드크랩이라고 사실 몹쓸 해커 그룹이죠. 남의 이 기업을 급박해서 돈을 타내는 이런 짓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기업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겐드크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이 이제는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기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지사망을 타고 들어와서 기업의 모든 시스템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타내려고 하는 이런 나쁜 몹시들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겐드크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의 랜섬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질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랜섬웨어를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일단 작동되게 되면은 모든 시스템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 겐드크랩이라고 하는 곳이 1년 만에 2조 4천억 원 우리 돈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또 대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커 그룹이 기업 조직처럼 우주선처럼 생겨난다는 거예요. 소수의 조직만으로도 소프트웨어 하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수많은 랜섬웨어가 변종으로 작동하는 이것이 성행을 하고 있다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보안 리스크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고 기준으로 인해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액입니다. 2015년에는 1,09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피해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5년에는 5.3만 명이었는데 지금 5년 뒤인 2019년에는 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액과 피해 규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소장님. 그럼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 자체를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창진 앵커가 아주 잘 설명을 주셨고 또 매일경제가 정말 그래프를 잘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 무려 우리가 입은 피해가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이메일로 97%가량이 감염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왜냐하면 망이 잘 깔려 있잖아요. 이걸 더 노리고 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보안 리스크에서 반드시 좀 강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은 대기업은 어떨까요? 대기업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너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 이 업체가 있잖아요. 가령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SDS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보완이 되는데 여기에 취약한 데가 어디냐? 바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멈추게 되면 기업 자체를 운영을 못합니다. 이 그래프도 잘 나와 있는데 결국 보안 리스크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는 점. 바로 이 점을 우리 정부 당국도 유념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 뭐 해커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목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창진 앵커 요즘 어려운 시기에 돈 되면 하는 거거든요. 돈 되면 다 하죠 그러니까 요즘. 양심이 없습니다. 네. 양심이 뭐 썩어 빠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개인보다는 큰 돈 되는 기업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개인은 어떠냐? 자 이렇게 이제 작동을 못하게 한 다음에 돈을 낸다고 그러면 개인의 경우에는 그냥 다 지워버리면 아니 데이터 나 괜찮아 돈 네. 없어. 근데 기업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죠. 각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변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아까 인질이라고 하는 영어 용어가 랜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하라. 이게 적발이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관리가 되나요? 정부에서 투명하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랜섬웨어와 관련된 피해 얘기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12면 국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미국의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35일 만에 미국의 탄핵 열차가 멈추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고 이제 재선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민주당의 탄핵 열차가 지난해 9월 하원의 탄핵 조사 선언으로 출발한 지 135일 만에 멈춰서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결과입니다.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면죄부를 받고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오늘 매일경제 사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딱 엄지척하고 있거든요. 엄지척 뭡니까? 네. 재선 리스크가 없어졌다. 재선이 보인다. 바로 이것이 엄지척 사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재선 리스크, 오늘 리스크 이야기 드리죠. 재선 리스크가 사라진 거예요. 지난 9월에 이 하원에서 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자라고 해서 시작됐던 이 탄핵 열차가 이제 135일 만에 끝이 나버린 겁니다. 뭘로? 무죄로 끝이 나버린 것인데 그때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느냐. 두 가지인데 대통령의 권력 남용. 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의회가 이것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의회의 조사 활동을 어떻게 했죠? 방해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탄핵의 열차에 실렸던 것인데 우리 마치 뭐 패스트 트랙에 실리듯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바로 이 이란과의 이 미국과의 다툼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이 항공기가 격추됐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로 지금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을 헌터 바이든이죠. 수사해라. 왜? 뇌물을 먹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권력 남용이 됐고 이것을 수사하려고 하는, 조사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하원 의회에 방해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가져서 이제 탄핵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을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 뭐다? 공화당의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진에도 나왔습니다. 유죄라고 보느냐? 47.
그다음에 무죄라고 보느냐 53, 100명의 상원에서는 무죄 이렇게 그냥 싱겁게 25분 만에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재선 리스크는 사라져서 득이만만 엄지척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어떻게 작용을 했나요? 우리도 지금 양분화돼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완전히 그냥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양분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런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한 대통령이다, 거짓 대통령이다 해서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지층 결집. 트럼프 대통령 봐라.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골탕 먹이다니 정말 우리 공화당이 정말 심판을 해야 된다 민주당을 이러면서 공화당도 결집. 이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여론도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국론 분열의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얘기 저희가 네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계 내에서 다른 성과를 내고 있는 신세계 그룹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2면에 실려 있는 기사인데요. 지금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 남매, 즉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 사장은 실적 부문에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사 내용을 보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소비 양극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이마트를 이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신세계를 이끄는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마트와 신세계 실적이 각각 어떻게 다른 길을 걷고 있나요? 희비 쌍곡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간 브리핑은 계속해서 리스크 이야기를 드리죠. 바로 마지막 리스크는 실적 리스크입니다. 소비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울었고 신세계백화점은 웃었습니다. 이마트는 누굽니까?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백화점은 누굽니까? 정유경 총괄사장. 이 남매 간에 이 희비가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비 양극화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마트의 경우에는 요즘 참 소비를 잘 안 하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마트의 실적 자체가 작년 영업이익이 67% 급감했다. 이런 또 소식이 알려졌고요. 또 반면에 신세계 백화점은 법인을 분할한 이후에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또 전해지면서 희비 쌍곡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울고 웃었다라는 것인데 이마트의 경우에는 지난해 2분기입니다. 창사해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런데 4분기에도 또다시 적자를 내면서 앞서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7%, 거의 70% 가까이 급감을 해버렸는데 반대로 정유경 사장이 이끌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잘 될까? 그게 아닌 거죠. 이게 또 고가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주로 이제 고가 제품이죠. 고가 화장품, 그 다음에 다른 또 명품들,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또 신사업 호조가 동반되면서 2011년에 계열 분리 이후에 신세계 백화점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마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죠. 2019년 이마트의 실적 증감률을 봤을 때 2018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 넘게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 67.4% 감소를 하게 됐고요. 당기순이익도 53%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사정이 다릅니다. 2019년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2018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23.3% 증가하게 됐고요. 영업이익은 17.8%, 당기순이익은 무려 110% 급증하는 흐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백화점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올해 실적 개선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소장님? 약간 제가 이마트 대변인은 아니지만 조금 네.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4분기에도 이렇게 왜 적자가 났느냐. 이게 심각한 적자라기보다는 변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적자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4분기의 경우에 쓱다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고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비용까지 사실은 실적에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저 지금 이제 일렉트로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조조정, 전문점 재편성을 하는데 이 비용까지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적자 폭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변화다. 변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또
날씨는 맑음이 되겠죠. 그런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군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것이 이마트의 경우에는 SSG 바로 쓱. 네, 이거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이게 호조세예요. 요즘에 이제 뭐 아침 마켓 이렇게 해서 좀 편해지는 그런 유통 구조가 또 활성화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조세니까 요거 덕분에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 또 하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안 되는 전문점은 그냥 또 없애고 또 영업 매장들의 이 재구조 조정을 통해서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신세계 그룹의 유통 얘기까지 저희가 모두 나눠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저희가 신문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